네, 내면화에 대한 강의 아마 짧아서 좀 유감이었긴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여러 선생님들하고 좀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히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러한 사례들이 참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 예방 대처법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경찰청의 이상희 경관님 모시고 저희가 경찰관님께서 들려주시는 학교 폭력 대처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경찰청 의무경찰계에서 근무하는 이상희 경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폭력 예방 강의 요청을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재 근무하는 부서는 이제 학교폭력 업무와 전혀 관련은 없는 부서긴 한데, 그러면은 왜 강의를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전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16년부터 3년 동안 이제 부평에 있는 부평경찰서에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3년 동안 업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월동에 있는 인천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청소년 선도부 업무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제가 현재 지금 있는 부서로 와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지난 학교폭력 업무를 하고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했던 5년간 업무를 했던 그런 경험과 느낌, 깨달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글로 적어서 좀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보시고 제가 강의 요청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부평에 있을 때니까 한 몇 년 됐죠. 그때 강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하는 게 그 이후로 이제 처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말 많이 좀 떨리기는 하는데 네,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좀 강의 좀 해보겠습니다. 목차대로 지금 현재 유튜브로 강의를 이제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상담 선생님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관련해서는 솔직히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많이 연수를 받고 또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잘 아시는 부분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진 않고 목차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폭력 이제 개념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 유형들, 요즘 청소년들 이제 학교폭력 피해 유형들 말씀드리고, 그다음 피해 학생들, 가해 학생들의 전조 징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생을 했을 때 부모님과 이제 선생님들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까지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은 저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등 그러한 폭력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신체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을 이제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일 많이 노출된 부분이고 법률 해석상 좀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이제 학교 내외는 모두 다 아시죠. 장소는 불문합니다. 학교 안이라든지 복도, 화장실, 교실 상관없이 운동장도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학교 밖. 학교 밖은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혹은 학원에서 PC방, 게임방, 노래방 이런 데 전혀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불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학교 폭력인데, 여기서 학생은 이제 초중등교육법상에 이제 학교를 말하기 때문에 유치원생은 당연히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유치원생도 되지 않고,
뭐 성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는데 학교 밖 자퇴하고 그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학교폭력 학생이긴 하더라도 이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해당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보시면 이제 보통 신체 언어폭력이 제일 많죠.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같은 신체폭력이 많고, 그다음 이제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이제 언어폭력들. 그러면 어쨌든 폭력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학생이 같은 반 학급 친구의 가방에서 에어팟을 훔쳤습니다.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된다고 보세요? 정답은 아닌데. 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해당되지 않냐면, 저희가 학교폭력이라고 정의 내린 부분이 다 폭력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물건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가 됩니다. 네, 행위 태양이 달라요. 네, 그래서 학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학생을 대상으로 내 친구 물건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형법상의 범죄, 절도죄가 해당될 뿐이고 이 학교폭력법으로는 규율할 수 없습니다. 그냥 따로 형사 절차로 가셔야 돼요. 절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건 처리를 하시려면 형사 절차로. 그래서 이 부분들 어쨌든 개념적인 부분은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는 이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라고 해서 이제 다 포괄적으로 모든 피해를 다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폭력법이 이제 법률적인 해석보다는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장난 같은 경우라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 정도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매년 해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여기서도 보시면 보통 언어폭력이 제일 많아요. 언어폭력, 신체폭력 부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최근 대두되는 그 사이버폭력 이 부분이 제일 많은 유형들인데 20년도 실태조사를 보면 이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순으로 해서 이제 발생 응답률이 피해 응답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021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것도 좀 비슷한데, 언어폭력이 좀 더 증가했고, 신체폭력이 작년보다 좀 더 피해 응답률이 더 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또 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졌잖아요. 심해져서 이제 학교에서도 등교 수업을 안 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체 폭력 같은 그런 아이들이 대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이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면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었고 이제 슬슬 대면 수업도 하고 아이들과 만남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그래서 신체 폭력이 좀 더 증가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집단 따돌림하고 이제 사이버 폭력도 항상 피해율이 높은 부분인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드는 이유가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청소년들이 자살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폭력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대응을 각 부처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다 정부 부처 각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퀴즈 넘어가고 자, 우리 아이들의 SNS 보시면 우리 어른들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할 것 없이 다 어른들도 다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좀 여기 보시면은 또
못 본데 청소년들 여기 보통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상담도 많이 하시면 아이들 피해 사례를 접하기 때문에 어떤 뭐 앱을 통해서 피해를 보고 하는 부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보면 요즘에 이 에스크 FM이라는 혹은 에스크라든지 그 익명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정을 만든 다음에 그 계정을 자신이 사용하는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그런 SNS에다가 올립니다, 계정을.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한테 통해 들어온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그 에스크 계정에 들어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제 내가 학생이 이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건전하게 이야기가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정말 욕설, 비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담 패설을 하고 뭐 인신공격 같은 걸 하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너무 좋아서 신나서 막 이렇게 주고받았다가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정말 신고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잡아달라고. 가해자 잡아달라고 이제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알아뒀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그 기절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절놀이. 네. 이게 목을 조르면 목을 조여서 순간 약간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애들이 장난 삼아서 목 조르기 하고 딱 풀고 쓰러졌다가 이제 깨어나고. 근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제 틱톡 같은 그런데 영상을 막 올려서 애들 쓰러지는 장면, 막 장난으로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다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따라 하다가 정말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 네. 그리고 문제는 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학교폭력, 뭐 장난을 빙자한 학교폭력일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도 행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SNS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께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메시지 날아가는 하늘색에 메시지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텔레그램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텔레그램인데 뭐 때문에 유명해졌죠? 텔레그램 N번방.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들이 이제 다운로드 되고 유통이 되고, 네. 그래서 범죄자가 되고 막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한때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도 원래는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뭐 정치인도 쓰고 정말 소통 수단으로 많이 쓰는 건데 그게 좀 변질이 돼서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은 그 조건 만남하고 또 마약 거래 이런 쪽으로도 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그래서 어른들께서 좀만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아마 아이들이 요즘에도 사춘기도 빨리 오고 핸드폰 솔직히 부부간에도 서로 핸드폰 안 보잖아요. 근데 또 내 아이라고 마음대로 핸드폰 뺏어다가 뭐 검열하듯이 보면 정말 기분 정말 나쁠 것 같겠죠. 그리고 한창 사춘기인데 반항심도 늘고, 더 부모와 자녀 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 내 거 뒤지냐고, 뭐 사생아침이 아니냐고, 말도 안 하고 더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그냥 평상시에 자녀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러한 이제 어플들이 있고 뭐 피해 사례나 이런 거는 좀 일러두고 혹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물어보고 그리고 대부분이 뭐 그냥 기분 좋게 즐겁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범죄에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일러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SNS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버 폭력이 어떻게 보면 그 SNS로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피해 유형들 자체가 결국은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범죄 행위들이. 그래서 사이버 폭력 부분, 다른 범죄 유형들도 있긴 한데 다른 부분보다 뭐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피해 유형도 많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만 피해 유형들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 예방법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워낙 이제 문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법에도 이제 규정을 해놨고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게 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단둘이 둘이 만나서 뭐 욕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거기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 확산 속도가 빠르잖아요. 전파력이 있고 공연성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다 번져나가고 내 사진이 막 유출되고 뭐 해킹도 당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피해들이 있다 보니까 정신적 피해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막 정말 힘들어서 자살까지 이르게 되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뭐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같은 경우만 해도 연예인들도 명예훼손으로 교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다가 뭐 그게 진실이든 허위이든 댓글 작성하고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하고 모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만약에 모르니까 이제 범죄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더 몰라요. 그냥 자기는 평상시에 만나서 막 친구끼리 막 비속어 사용하면서 욕설 사용하면서 하듯이 하다가 이제 인터넷상으로만 들어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에서 캡처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그 피해자가 또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전담 경찰관 업무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상담을 받은 내용 중에 이제 초등학교 남학생 이제 5학년 남학생이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게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통성명도 하고 이제 학교도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해졌는데 이제 뭐 친하게 하다가 게임이 졌는지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이 받으니까. 저도 그 상대편도 막 놀리고 막 못한다고 놀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패드립을 한 거죠. 초등학교 남학생 친구가. 그랬더니 상대방 그 학생이 캡처를 해서 신고를 했어요. 또 학교랑 이름도 아니까 그 해당 학교에서 타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피해 학생 측에 학교에서 이제 가해 학생 그 학생 맞는지 이제 확인 전화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맞아갖고 어쨌든 각각 학폭위는 열었어요. 그 피해 학생 학교는 이제 지방 쪽이라서 이제 만약에 거리가 멀 때는 이제 따로따로 열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 조치하고 이제 이번에 가해 학생 조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초등학교 이제 여학생이 보통 이제 친구 추가를 이제 많이 하는데 친구 추가를 하다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대방 측에서 이제 성적인 말들을 하면서 뭐 가슴을 보여줄 수 있냐 뭐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류의 그런 성적인 대화를 시도를 하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남성의 성기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이제 올렸습니다. 단톡방에. 그래서 이 여학생이 좀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선생님께 바로 가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처벌을 원한다면 이제 수사팀에 가서 이제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알려줘서 내가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피해자가 남학생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남학생이었고 이제 그 당시에 왜 그랬냐고 하니까 장난으로 장난삼아 해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다들 그래요. 범죄 저지르고 온 애들이나 뭐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 장난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실태조사에서도 결과에 왜 그랬냐고 하면 다 1위가 다
장난인데 이게 장난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고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도 이제 따로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버 성범죄는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 중에 뭐 디지털 성범죄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그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뭐 법도 더 강화가 되고 처벌 강화되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도 정말 많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입니다. 이 부분이 피해도 크고,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 뭐 음란물 전송,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진 전송하는 행위들이나 뭐 통신매체 뭐 야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다 이제 범죄에 해당되는데, 또 말씀드릴 부분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이 부분이 흔히 알고 있으니 뭐 몰카라고 많이 하잖아요. 몰카라고 해서 뭐 화장실 같은 데 설치를 해놓고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흔하게는 정말 뭐 대중교통 같은 데서 뭐 밑에서 치마 입은 여자 밑에서 사진 촬영하고 뭐 신체 어떤 한 신체 부위, 그렇죠? 뭐 가슴이라든지 다리 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촬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 학생들도 되게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이제 또 남학생이 이제 성관계를 하다가 남학생이 몰래 촬영을 합니다. 몰래 촬영을 해서 또 가지고 있다가 악용을 하면 정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제 협박하는 거죠. 너 그러면 내가 이거 너 친구한테 뿌린다, 사진 전송한다, 보낸다 하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고 힘들겠어요. 여학생 유포될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 리벤지 포르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리벤지 포르노라고 한때 그 연예인이 그 사귀던 전 남자친구가 그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한 사건 있는데, 그게 이제 리벤지 포르노예요. 복수하는 거죠. 안 만나준다고, 관계 이어가지 않는다고 이제 복수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이게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고, 근데 그것도 다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성범죄에 뭐 신고되거나 뭐 학폭이 이런 부분까지 열지 않으려면 아이들한테 사전에 이런 성교육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원치 않은 스킨십은 절대 하지 말라. 하고, 요즘에도 또 스토킹법도 강화됐잖아요. 스토킹법 처벌법이라고도 또 강화되고 점점 엄격하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인데, 아이들한테 좀 다른 거 뭐 공부만 해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인성적인 부분,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부분을 좀 더 알려줘야지만 이렇게 뭐 누구한테 피해를 안 줄 수가 있고, 본인들도 이제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이버 폭력이 이제 보통 학교 폭력, 이제 사이버 폭력 같은 걸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보면 좀 의외인 아이들이 또 있어요. 왜냐면 되게 이 학생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조용하고 얌전하고 되게 소심한 학생인데, 네, 의외로 이제 학교 폭력으로 연루돼서 이제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보통 이제 뭐냐면 아이들이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대면해서 못하는데, 이제 사이버상에서는 나를 감출 수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표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욕설도 더 잘 나가고, 그렇죠? 다 바로 앞에서는 하지 못할 말들도 막 글로 적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표현도 자유롭고 이제 안 걸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아니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 분출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근데 그런 부분, 그런 성향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사이버 이제 학교 폭력 부분에서 가르칠 때는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하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상대방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뭐 가해, 뭐 피해, 뭐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앞에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뭐 대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이 소심하거나 이제 소극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네, 더 얘기를 많이 하시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부분 사례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또 디지털 성범죄 또 흔하게 또 은근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 몽캠피싱입니다. 몽캠피싱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성인 남성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경찰서에서 이제 뭐 당직하고 있을 때도 정말 사건이 전화로 이제 상담 전화 들어왔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의무경찰께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군인 신분인데 이제 의경이 이제 또 이제 피해를 당해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해서 이게 또 우선 우선 이거는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남학생의 몽캠 피싱 피해 과정을 보면은 보통 이제 채팅 어플입니다. 우리 흔히 사용하는 SNS 통해서, 그리고 스카이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피해를 입는데, 이 단계를 보시면 단계는 다 똑같은데 이제 맨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접근을 하겠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한 다음에 이제 화상 채팅을 하자고 합니다. 화상 채팅을 하자고 하면서 또 여기서 또 어떤 특정 파일을 설치를 하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화상 채팅을 하기 전에 설치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설치를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악성 코드인 거예요. 한마디로 연락처를 빼낼 수 있는 그 불법 파일인데, 악성 파일인데, 어쨌든 다 대부분 이런 절차로 해서 여기서도 피해자도 이제 다 자기의 신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이미 돼요. 노출이 된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바로 그 영상물을 상대방한테 보내줘요. 그 피해자한테 보여줘서 너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 얼마,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까지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내줘. 왜냐면 무서우니까. 내 지금 지인들한테 지금 내 알몸이나 이런 게 다 볼 텐데 얼마나 끔찍해,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어쨌든 돈을 긁어 모으든 어떻게 해든 1차적으로 보내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거든요, 이 범죄자들이. 그리고 보통 서버가 다 뭐 해외에 있는 건 아시죠? 중국이나 이제 다른 멀리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피해 신고가 들어와도 만약에 잡히더라도 빨리 안 잡혀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가 여러 가지 뭐 공조 절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래 걸리고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피해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1차에 응해서 또 2차 금액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더 큰 금액을. 더 큰 금액을 불러서 이제 그때서야 보통 피해자들이 이제 신고를 합니다. 1차적으로 피해받은 부분을 이제 돈을 먼저 1차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피해가 들어오니까 피해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경찰서에 와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절차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성관계를 요구를 하죠. 만약에 이렇게 아까처럼 처음에는 이제 랜덤 채팅으로 이제 친분을 쌓고 친해지고, 뭐 너 예쁘다, 뭐 너 내 스타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꼬시는 거죠. 친근감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요구를 하죠. 이제 슬슬 처음에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정말 성적인 농담을 시작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얼굴 사진부터 해서 점점 이제 신체 은밀한 부위까지 요구를 해요. 그리고 또 보내줍니다.
여학생이 또 보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당연히 캡처를 하고 그 여학생한테 보내서 또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혹은 이제 성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이제 혼자서는 이제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제서야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경찰서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금전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제가 2016년도에 그때 강의할 당시만 해도 이때도 몽캠피싱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한참 이제 몽캠피싱 피해를 입고 자살한 사람들 막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그때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의무경찰계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그때도 또 이제 군인이 피해를 입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깥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에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혹시나 내 주변 동기들이 알지 않을까, 후임이 알지 않을까 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불면증이 막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증거는 있는지 그런 거 여부 다 물어보고 한 다음에 어쨌든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전화를 하시면 또 상담도 해주고 이게 만약에 유포가 됐을 경우에 이 원본 같은 경우에 유포가 되면 사이트에 온라인 그 사이트에 유포가 되면 그것도 삭제해 주기도 합니다. 본인 동의 하에. 뭐 이런 피해 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으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가를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피해를 입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른들이 알고 말씀해 주시고 학생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예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그 김정우님께서 그 카톡 계정을 아는 형들한테 5만원, 10만원 주고 파는 친구들이 있고, 뭐, 계정을 모으고, 다시 계정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계정은 이미 범죄 피해 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범죄에 이용되지 않으려면, 어찌됐든 주지 말아야죠. 주지 말고, 바로 사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바로 말을 하세요.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막 끙끙 앓고 막 주변 친구들한테 해봤자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어쨌든 이런 피해 사례가 있으면 제일 먼저는 어쨌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뭐 지인한테 얘기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친추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담이지만 저도 이제 인스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좋아요, 막 팔로워 수 늘어나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리고 막 뭐 어쩌고 하고 막 팬 같고 근데 그래갖고 어떤 때는 브래드 피트가 DM을 거는 거예요. 메시지를 걸어요. 그래갖고 뭐지? 그래갖고 막 얘기를 서로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순진했던 게 이거 브래드 피트인가? 뭐지? 그러면서 막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는데 근데 막 댓글 했어요. 근데 이상해. 점점 자꾸 개인정보를 캐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아닌 거 알고 당연히 차단하고 했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익명 어플이라든지 뭐 이런 SNS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친구 사귀는 거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실질적으로 뭐 물론 옆에 친구도 있지만 이런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나를 지지해주고 좋아해주고 막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에 좀 되게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든든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막 친추 같은 거 들어오면은 막 다 수락하고 좋아요 막 하고 막 같이 채팅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봐가면서 무분별하게 다 그냥 수락하지 말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차단시켜 버리고 씹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검증된 사람들만 좀 같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당연하죠. 이거는 음란 채팅 하자고 하거나 뭐 야한 사진 보여달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정상이겠어요? 아니겠죠. 보통은 다 나를 노리고 나를 범죄 수단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인식시켜줘야 돼.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절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 식구들이 나한테 그러나? 그죠? 우리 친한 친구가 나한테 그러나? 안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 모르는 남들이, 범죄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범죄 행위고 당연히 안 되는 행위라는 거를 알고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파일 설치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 앱으로 그 구글 스토어 같은 그런 정식적인 앱 있잖아요. 그런 데서 출처가 검증된 데서 다운받는 앱들 말고 일반적으로 뭐 문자로 전송되는 URL이라든지 이런 거 불법적으로 이제 링크 주면서 다운받으라고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고 다 범죄에 약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것도 삭제를 하고 그냥 신고하세요, 그냥. 계속 좀 찝찝하고 이상하다 계속 말 거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캡처를 하고 증거자료 수집해서 경찰서에 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끔 이제 피해를 입고 너무 힘들잖아요. 막 나는 너무 힘들고 막 모멸감에 막 수치심에 너무 힘들어 하다 보니까 삭제를 해버려. 집에서 그런 메시지나 뭐 문자, 사진 이런 거를 다 삭제를 해요. 그런 다음에 경찰서에 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우리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수사 기법들이 이제 범죄 수법도 교묘해짐에 따라 이제 수사 기법들도 점점 이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경찰청에서도 원래 이제 사진이나 그런 복구들 일반 갤럭시 같은 거는 되는데 아이폰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경찰청에서 아이폰용 해시값 추적하는 것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자꾸 따라잡고 진화되기 때문에 완전 범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 사이버상에서의 범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버가 뭐 해외에 있고 정말 추적 불가능한 거 아니면은 뭐 IP라든가 해시값 이런 걸로 해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피해를 입으시면은 그 증거 자료는 계정 탈퇴나 삭제를 하시기 전에 먼저 다 증거 확보 모아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계정 탈퇴를 하시고 그러시면 되고 이제 경찰서에 오셔서 그때 이제 수사 또 담당관이 전문가이시니까 알려주시는 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질문 보시면 김정우님 질문 주셨는데 하늘쌤에서 주시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몇 개만 질문 보겠습니다. 이정희 님께서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사건은 이제 바로 이제 송치가 되는 부분이고 사건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합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합의 안 해줘도 사건 처리가 되고 성범죄 이력 같은 경우도 정말 좀 강력 범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력에 남고 전자발찌 같은 것도 아마 그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때 아니면 형 선고를 할 때 뭐 집행유예를 한다던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뭐 전자발찌 부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해당 범죄 행위와 사안이랑 이제 그 구성 요건에 따라서 판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것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있고 보통 경미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소유예가 되거나 집행유예 정도? 예, 그렇게 실형까지는 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많이들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판결을 법원에서는 그렇게 정말 심한 범죄고 언론까지 보도되고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그렇게 심하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님께도 하늘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서 또 보면 배남숙님께서 성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이제 성폭력적인 부분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통상 하듯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성 관련된 게 전문 지금 용어가 기관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성 관련해서 이제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기관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성사안으로 물론 우리 경찰 단계에서도 이제 성교육을 해주긴 하는데 이제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하고 아이와 함께 이제 교육을 받는 것도 좋고 기본적으로 또 성 감수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교육을 해주시면 돼요. 배남숙님께도 하늘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는 피해 징후하고 가해 징후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아이들과 가까이 있고 오랜 시간 생활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찌되었든 가정에서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좀 아셔야 되는데 피해 징후를 보면 보통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가기 싫다고 하죠. 그게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학교 가기 싫고 또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더 심하면 이사 가자고 아니면 전학 가자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오면은 그거를 그냥 얘 왜 이래 하고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정말 아이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얘는 원래 이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에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으니까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한번 아이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서 소통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계속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그 피해 징후라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진다. 그리고 잠을 못 잔 불면증 같은 거나 특히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안 보이는 데서 또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피해를 받을지도 없고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숨기고 있다가 어쨌든 이렇게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좀 예민하게 굴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입맛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무조건 다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그들을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지금 여기 명시한 부분들이 그 징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창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아이들의 특성상. 그래서 참 애매한데 어쨌든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해가 신체 폭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몸이나 이런 데도 좀 주의 깊게 이런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데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몸통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맞았거나 했을 때는 폭행당하거나 했을 때는 또 그러니까 상처나 멍자국 같은 경우도 있으면 한번 자세히 보시고 물어보시고 해서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용돈을 평소보다 더 달라고 한다거나 스마트폰이 많이 부과된다 하고 하면 우리 한마디 삥 뜯는 거 있잖아요. 가해 학생이 데이터 셔틀 같은 거 와이파이 셔틀 이런 것들을 이용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폭행 협박으로 이제 애한테 강제적으로 돈 가져라. 왜냐면 가해 학생이 자기 PC방
게임할 또 먹는 거 사먹을 돈을 이제 약한 친구한테 이제 폭행 협박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뜩 얻어내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좀 딴 때보다 다르게 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 징후를 보면 가해도 좀 피해 징후처럼 뭐 예민하고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반항하거나 화를 냅니다. 물론 이것도 뭐 사춘기 특성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뭐 어쨌든 그런 학생들 중에 폭력적인 성향도 많고 그리고 욕설도 많이 하죠. 근데 뭐 물론 욕설하는 친구들이 다 뭐 학교 폭력을 많이 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친구를 비하하거나 막 모욕하거나 막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뭐 씀씀이가 많아진다. 이거야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해 학생에게 이제 착취를 했기 때문에 금품이나 금전 가치를 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면 이제 가해 학생들을 보면 부모님하고 이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 공부하라고 하니까 자기 하기 싫은데 자꾸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대화를 하기 싫은 거죠. 말도 안 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니까 삐뚤어져 나가서 이제 집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좀 밖에서 있는 뭐 학교 비행 청소년들하고 어울릴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렇게 다 하다 보면 또 이제 집단 폭행 같은 거나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을 만나보고 하면 이제 부모하고의 그 애정 결핍이라든가 그런 소통 부재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부모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결핍이 있어서 그거를 뭐 다른 쪽으로 해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이것도 피해 징후, 가해 징후라고 해서 아무리 여기 써 있는 대로 봐도 우리 부모님들, 보호자분들께서 정말 주의 깊게 아이들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통이라는 게 뭐 너 밥 먹었어? 뭐 학교 갔다 왔어? 학원 갔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뭐가 되고 싶고 관심사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면 그래도 애들이랑 대화는 될 거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기 또래 애들하고 어울리고 부모랑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공감대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버리는데 당연히 비행 좀 나쁜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어른들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도 우리나라가 정말 다 뭐 좋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학교 가고 그게 목표잖아요. 그죠? 대기업 다니고 공기업 다니고 다 누구나 꿈꾸는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사례를 보면 똑같더라고요. 변하지 않아. 부모님들이 제일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낫다고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의 그냥 독립된 개체를 보고 얘를 잘 자라나게 성장할 수 있게끔 이제 지도해주고 하면 되는데 자꾸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라, 강요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하고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성도 못 배우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그거를 보고 당연히 배울 건데 제대로 자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사례들을 보고 좀 많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어른들이 바뀌어야 된다. 옛날 같은 그런 고정적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좀 더 개방적이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보호자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화요? 대화? 네. 사는 이사요. 사전조사? 근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학교폭력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열받죠. 응? 근데 부모님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쵸? 너무 속상해하고 막 쩔쩔매가 어떨 줄 몰라 하는 부모님부터 어떤 부모님은 네가 왜 처맞고 다녀? 때려야지. 맞긴 왜 맞아? 이런 부모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쵸? 근데 뭐 그건 부모님의 또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를 테지만 그래도 뭐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참다가 그게 이제 알게 된 경우 부모님한테 얘기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어쨌든 감당할 만큼 감당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서 되게 심적 고통이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님께서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데 정말 그렇게 뭐라고 하고 다그치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이래서 너무 너가 이런 피해를 받았으니 너무 힘들겠구나. 근데 그렇게 한 행위는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학생이 잘못한 거지 너 잘못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다독여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 얘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사안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얘기를 들어주고 뭐 물론 아이가 뭐 거짓되고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얘기고 어찌되었든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좀 경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사건 처리까지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용서만 받으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 부부 간에도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의견도 맞지도 않아. 근데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그 피해 학생은 또 그 자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괜히 말했나?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싸움만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어쨌든 최대한 당연히 힘들죠. 내 자식이 이렇게 다치고 아프고 한데 근데 좀 그런 감정적인 부분 좀 억눌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좀 사안을 바라보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뭐 이제 사안 처리가 이제 진행이 되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물론 이제 그 양식 같은 게 있어요. 조서를 받고 참고인이라든지 뭐 피해자, 가해자 조서를 다 받는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또 선생님들한테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 중에 그게 있어요. 학교에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부모님이 발로 뛰고 학교에서는 뭐 해주는 거냐 도대체. 근데 이제 또 그쪽 학교 쪽의 입장을 보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우리 학교폭력 처리 사안 절차상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극히 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사 같은 경우도 물론 목격자, 참고인 진술 이런 것들은 다 작성을 해야 되지만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증거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께서 다 확보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원망하고 해봤자 전혀 좋아지지도 않고 또 선생님 믿고 가만히 있어봤자 대처가 안 돼요. 왜냐면 가해 학생 측에서 오히려 누명을 씌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제일 먼저는 어쨌든 폭행 피해라든지 그런 신체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바로 이제 뭐 아픈데 뭐 증거 멍이나 이런 상처 자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것도 사진을 찍으시고 또 아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입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체적인 외상으로도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뭐 그냥 어느 폭력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피해를 입었으면 그 상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갔을 때 진단서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 받으시고 상담 기록이나 이런 것도 다 첨부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CCTV라든지 뭐 예를 들어 폭행하다가 밖에서 싸웠을 때 그 CCTV도 좀 확보를 하시고 혹은 뭐 누가 부모랑 뭐 다른 사람하고 통화했던 그런 내역들, 그런 녹취록 내역들 있잖아, 녹음 녹화한 거 이런 것도 다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 진짜 회의 때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서로 다
이제 믿고 의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자녀에게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맡기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어찌되었든 그게 만약에 사과가 잘 돼서 화해가 잘 되면 물론 전단기구에서 그냥 자체 종결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안 처리까지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대비 자체를 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시고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선생님하고도 상담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 보호자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해 학생 보호자분들. 당연히 우리 자녀분들한테 얘기 들어봐야 되겠죠. 너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게 맞냐? 맞니? 안 맞니? 아니면 혹시 너 이랬어요 그랬을 때 뭐 주변에 친구가 있었으면 그 친구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동의를 구해서 이제 보호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사안을 확인하고 정말 이제 가해 사실이 맞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무릎을 꿇든지. 이게 제가 보면은 우리가 사건이 지금 뭐 엄청 큰 사건들 있잖아요. 인천에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이 터졌는데 그때도 이제 피해 학생 측에서 부모님 이제 가해자 엄벌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다 뭐냐면 정말 진심 어린 반성과 진정한 사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명백하게 우리 자녀가 가해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정말 진정으로 사과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건의 한 반은 풀리는 거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관계도 더 돈독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 그 친구들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부모님들의 감정 싸움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이제 아이한테 사과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같이 사과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 시간이 이제 마무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마무리 정리하고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학교폭력 해결은 뭘까요?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쵸.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그쵸.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가정, 학교, 경찰, 그 청소년 유관 관련 기관들 다 합심해서 협의해서 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저희가 뭐 소년범이든지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든지 다 만나보면은 결국은 문제들이 다 가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실 부분은 본인들부터 점검을 하시고 물론 힘듭니다. 바뀌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훌륭한 또 일꾼이 되게 하시려면 우리 본인들부터 이제 점검을 해보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시면 아마 우리 아이들도 잘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퀴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10대들의 줄임말 은어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10개 중에서 5개 정답 맞추시면 저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분, 선착순 3분. 안 올라오네요. 친구를 네, 퀴즈. 네? 이거 화면 안 보이나요?
이게 지금 이제 10대들이 사용한다는 줄임말하고 은어인데, 줄임말 은어인데 이게 각각 무슨 말을 줄인 건지, 어떤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거를 10개 중에서 한 5개를 정답을 맞추쳐 주신 분에게 이제 책 각 3분께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1코 어쩔TV 모닝 키읔키읔 리을 쌍비육 쌍비육. 19 김천 기육 떨 알잘 딱까센 K집 안내 시원한 숲. 다섯 개, 한 사람당 5개는 맞추셔야 됩니다. 아, 이게 저 때랑 또 줄임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그 줄임말들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너 5개는 너무 많은가요? 많은 것 같아요. 많은가요? 이거 다 찾아보고 찾아보고 올리시고. 여기 은빛 하늘님, 제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오. 아니, 근데 이미 뭐 나올 만큼 나와서. 네? 19. 17. 밥 먹거든. 네? 밥 먹거든. 밥 먹거든. 밥 먹거든. 물. 네? 물은 아침에. 아침에. 정복희님도 네, 저희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물은 어려우세요? 쌀밥이 나왔습니다. 댓글 한 번씩 이해가 보시고 쌀밥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질문을 사람들이 안 하는데 이거 맞추면 질문만 질문 주신 분들은 다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저기 동중이라고 한번 보시면 그분께 드린 그 동중? 동중이라고 써있는 분들 동중? 대답 잘하신 분들 이름이 뭐예요? 4시 42분 거 채팅해 주십시오. 4시 42분 아까 동중이라고 눈피하시는 본것 같습니다. 4시 42분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4시 42분에 설명해 주신 이분이 동중 선생님이시죠. 받을까요? 여기 4시 42분에 우리들 질문하신 걸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 4시 42분이라고? 이분 설명을 해줬어요. 위에 질문을 했는데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오시면 피해자가 보러 가져가셔서 문화를 가져오고 근데 이름이 안 나네요? 이름 알려달라고 하면 찾아주실 거예요. 아.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 올리신 분 중에서 이제 4시 42분에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이제 내용이 백민영쌤 제가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모르게 가져가면 절도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져가면 폭력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해주신 분 성함 알려주시면 쌀 하은쌤 선물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신 이제 정복희님께도 저의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정리진. 네.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 강의 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좀 부모님들께서 저희 아이들한테 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제 공부하라 이런 잔소리 말고 진심 어린 관심 해주시고 정말 더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답. 정답. 아니 이거 아니고 정답 맞습니다. 정답 궁금하시죠? 네. 1코. 네. 1코는 일반인 코스프레입니다. 그리고 어쩔 TV는 뭐 어쩔라고. 그리고 모닝은 모닝우 담배. 그리고 쿠쿠, 키우키우, 리우, 삐우삐우은 쿠쿠 루빙뽕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할 말 없을 때 그냥 크크크크 하듯이 그냥 의미 없이 쓰는 말. 그리고 이제 식후. 식사 후 담배, 그 다음에 김천고는 김천 가자, 김밥 천국 가자 이런 말이고 떨벽돌은 이것도 마약인데 대마초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알잘 닦아세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리고 케이지 반내는 이제 킹 반내라고 많이 써요. 열반내, 아주 열반내 이렇게 쓰고 시원한 술은 이것도 마약, 필로폰 이걸 지칭할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제 궁금증 해결하셨죠? 전 이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대안적 삶 강의와 삶 실습 자료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대안적 삶과 비전 나누기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